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체계 이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셨고요. 오늘은 생태 체계 이론 또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인간 자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사회 환경의 맥락까지도 이해하는 통합적이고 광의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틀의 하나가 바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생태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상황 속의 인간 또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체계 이론 안에서는 인간과 환경 간의 지속적이고 순환적인 상호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교류의 관점을 두고 있는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적인 욕구 사이의 조화와 균형 정도를 파악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간의 어떤 욕구 사이에 어떤 조화나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환경 속에서 적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태체계적인 이론이나 관점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생태도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생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미시, 중간, 거시 체계들 간에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환경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환경을 우리가 나눠서 보자면 미시, 중간, 거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 간의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특징에 이어서 문제에 대한 다중 원인의 가능성, 문제의 원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 문제 현상의 설명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다체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바라보기보다는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떠한 개인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환경 속의 인간에서 제시하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는 접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교재 20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태체계적인 관점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태체계론, 에코시스템 또는 생태적 체계론, ecological systems 또는 생태적 관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이루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이름을 보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생태적인 관점과 체계적인 관점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생태학이란 무엇인가, 생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생태학이라는 것은 학은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물과학을 우리가 생태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인 관점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유기체가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있어서의 생태체계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생태체계적인 관점을 인간 행동에 적용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주변 환경 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성, 또는 역동적인 교류와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파이의 개념, Person in Environment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개인과 환경 또는 인간과 환경 모두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초점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에서 주요한 인물 몇 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브롬펜블레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 발달 과정을 분석하는 가운데 체계론적인 관점을 확대해서 생태적 체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브롬펜블레너의 경우는 어떠한 그 인간의 그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라는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우리가 그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메인과 지터맨 또는 기터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80년에 생활 모델이라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제시하면서 생태체계 모델을 도입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생태체계적인 사고에 있어서의 주요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태적인 사고는 종래의 단선적인 사고하고는 차이가 있다. 즉 단선적인 사고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명확한 것이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왔다 라고 보는 개념이 바로 단선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태적인 사고는 A와 B 사이에 시간을 두고 지속되는 순환적인 교류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집에 왔다. 그래서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예는 우리가 가족치료 이론에서 자주 쓰는 그런 예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단선적인 사고는 뭐냐면 남편이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술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술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집에만 가면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술을 먹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류나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성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주요하게 생태적인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졌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결합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우리가 f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죠. 맞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fit입니다. 그래서 적합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적합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나 권리, 목적, 능력 등과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성질 및 그 운영 상태, 상황 사이의 맞물림 정도의 균형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하에 존재하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간의 균형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런 거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의 핏이 맞느냐, 다른 말로 적합을 궁합이 맞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환경 또는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 간에도 우리가 적합의 개념을 도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답티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호 적합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적인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적응이 잘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호 적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간과 환경 간에 상호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 잘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개인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개인과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의 상호작용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수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여러 수준의 체계들과 동시에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 환경, 자연 환경, 나가서 생태 환경까지를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이한 수준의 환경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을 우리가 환경의 수준에 따른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207페이지를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가 콤튼과 갤러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콤튼과 갤러웨이는 이러한 상이한 수준의 환경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개인이 처한 개별 환경과 그 다음에 미시 수준의 환경, 중간 수준의 환경, 다음으로 거시 수준의 환경, 이렇게 4가지의 환경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론가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분들하고 그 두 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콤튼과 갤러웨이까지를 함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이 처한 개별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 특정한 순간에 경험하고 인지하는 부분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최근접한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세계를 우리가 적절히 다루기 위한 특정한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네요. 외부 세계에 대한 그죠? 인지 및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시 수준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접촉하고 그다음에 상호 교류하는 일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미시 수준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시 수준의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가를 함께 보자면, 우리가 직접 접촉하고 상호 교류하는 일상적인 세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다음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의 경우는 학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어떤 여가를 한다 그러면 여가 생활이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개인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수준의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간 수준의 환경이라는 것은 전체 환경 중에서 우리 미시 수준의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중간 수준의 환경이 미시 수준의 환경의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중간 수준의 환경에는 어떠한 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207페이지에도 좋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미시 수준의 환경이다. 그래서 가족과 환경과 직장과 여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간 수준의 환경은 이러한 가족, 학교, 직장, 여가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예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학교의 구조다. 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중간 수준의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과정, 학교 수준에서 얘기했을 때 운영 과정이라든가 또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이 중간 수준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시적인 수준의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체계의 일반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개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자원체계들의 성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각종 집단들도 중간 수준의 환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시 수준의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물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문화적,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인 구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한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사회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주택, 법률의 성격, 관습의 내용, 규칙 등등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